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첫 신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지쳐버렸다라는 아주 정확한 신호인 거죠. 제가 이것 했더니 식후 180까지 튀던 혈당이 135에서 멈췄습니다. 딱 10분 걸렸어요. 최고의 방법인데요. 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진짜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인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혈당 스파이크 확실하게 잡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거 한 스푼을 먹었는데요.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저한테는 이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3가지 이유로 혈당 스파이크를 강력하게 잡아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줘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을 잘 듣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염증 반응을 낮춰서 혈관 손상을 줄여줘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리브 오일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천천히 낮게 부드럽게 올라가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ml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를 드시면 되세요. 그냥 먹어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공복에 드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거나 이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샐러드에 이제 같이 섞어서 드시거나 계란 한 개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혈당 스파이크가 10에서 20% 정도 줄어든다는 실제 실험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오르는 속도까지 완만해지고 밥 먹고 나면 혈당이 160에서 180까지 튀던 분들이 식전에 이거를 마셨는데 120에서 멈추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직접 실천을 해봤는데요. 이게 가장 달라진 게 저는 혈당보다는 식습관이 많이 교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후에 군것질이 확실히 줄었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밥 먹고 나서 단 거를 먹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아침에 공복 혈당도 10 정도 낮아지니까 사실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몬즙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오늘도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오늘도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 먹을 수 있겠지? 너무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습관도 교정을 시켜주고 군것질도 끊게 해주고 하루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여러 가지 효과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단을 크게 바꾸기가 어렵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식단이 너무 좋다 생각을 하신다면 식사 5분 전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가장 빠르게 변하는 변화의 시작을 저처럼 선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혈당이 180까지 확 튀잖아요. 혈관이 2배 이상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밥 먹고 혈당이 좀 올라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당 스파이크의 진짜 위험은 혈관 합병증을 폭발적으로 빠르게 만든다고요.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실제로 더 위험한 건 혈당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벽,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내피세포가 긁히고 상처가 생기면요.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결국은 동맥경화까지 이를 수 있어요. 심장, 뇌혈관이 막히는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의 70%가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혈관 합병증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 신장, 말초신경 이런 작은 혈관도 예외가 아니라서요. 실명, 심부전, 투석, 발절단, 한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요. 체중과 대사 시스템까지 모두 무너뜨린다는 점이에요. 혈당이 갑자기 확 튀면요.
췌장은 큰일 났다 하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이 남아있는 포도당을 바로 지방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한번 확 튀면요, 그게 곧바로 뱃살, 뱃속에 있는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중성지방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혈압까지 쉽게 오르게 돼요. 결국 혈당 스파이크 하나가 체중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증가시키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 악순환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위험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뇌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졸리고 무기력하고 멍한 그런 느낌이 찾아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이 옵니다. 식은땀 나고 손 떨리고 갑자기 단계 미친 듯이 당기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에는 기복이 생기고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그게 일상이 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지방, 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경고를 주는 거기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전 증상이 있나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사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첫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졸린 거 그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식곤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찾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아,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겼던 피로, 식곤증, 폭발적인 허기, 이게 전부 다 몸에서 혈당 조절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초기의 경고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신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몸이 이미 취약해졌다라는 만성 신호, 다른 하나는 밥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신호예요. 첫 번째,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졌다라는 만성적 신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오래도록 버티다가 야, 이거 정말 한계다, 야, 이거 한계야 라고 보내는 게 SOS 신호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해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까맣게 착색되고 두꺼워지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거의 100%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난다, 먹어도 금방 배고프다, 뱃살이 쉽게 는다, 감정 기복이 잦다, 짜증, 불안, 우울,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특별히 덜 먹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이러면 거의 확실합니다. 특히 6개월 동안 체중의 10% 이상 빠졌다면 이거는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요, 몸이 혈당을 처리할 능력이,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인슐린이 예전처럼 잘 안 듣고 췌장은 평소보다 더 많이 자주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에는 과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직후에 밥 먹고 나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혈당 스파이크 신호인데요. 우리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거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내려앉는 듯이 강하게 졸리고 진짜 하품이 계속 나오고 커피를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몸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 텐데요. 심지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식곤증은 아닙니다. 혈당이 폭발했다, 이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증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되면 뭔가를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고 헛헛하고 막 단 것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이렇게 해도 혈당이 안 올라간 거 아닌가? 혈당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혈당을 올리기에는 너무 적게 먹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막상 혈당을 재보면 혈당은 120,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진짜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요, 몸은 이미 혈당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신호가 반복된다는 건 대부분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체질의 문제, 의지의 문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뭐 이런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혈당과 인슐린 시스템이 지쳐버렸다라는 아주 정확한 신호인 거죠. 혈당 스파이크 잡는 아침 식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 아침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쟀더니 130 나왔습니다. 심지어 식곤증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뭐 먹어야 혈당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단순한데 효과는 아주 확실한 아침 메뉴 있습니다.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아침 메뉴를 진짜 여러 가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혈당 오르는 게 싫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아침에 2-3개씩 해먹어 봤거든요. 근데 한 2-3일 먹었더니 눈두덩이가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계란 알러지가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찾아보자 해서 또띠아에 토마토 소스 넣고 치즈 올리고 양배추 조금 데펴서 올려서 간단하게 피자처럼 먹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한 달 정도 먹으니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 단백질과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대패 삼겹살에 김치를 조금 구워서 같이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맛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이거를 구워서 먹자니 전쟁이더라고요. 환기도 시켜야 되고 후라이팬 씻어야 되고 준비 시간도 길고 이거 꾸준히 먹자니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말고 간단하게 정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다가 찾은 게 바로 무가당 요거트랑 견과류였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무가당 요거트 100에서 150g,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요. 근데 아침에는 탄수화물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머리를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덜 익은 바나나 반 개 이렇게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5ml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었더니 맛도 있고 포만감도 좋고 혈당은 엄청 안정적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 왜 이 메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까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요거트에는 단백질, 유산균, 그리고 흡수가 느린 유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고요. 혈당이 급하게 튀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게 해줘서 좋다고 해요. 그리고 견과류도 지방이랑 식이섬유 들어있으니까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한 번 더 잡아줘서 좋다고 하고요. 덜 익은 바나나, 그러니까 초록빛깔이 살짝 남아있는 바나나는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흡수가 천천히 되고 배부른 느낌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을 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를 보통 사실 때 한 송이 크게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얘를 옷걸이에 걸어서 바나나를 보관한다고 해도 굉장히 빨리 익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서 초록빛깔 띌 때 그냥 껍질 벗겨다가 썰어다가 냉동실에 다 넣어놔요. 그리고 먹을 때 이제 어느 정도만 덜어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혈당이 덜 오르는 그런 아침 메뉴를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추가하기 시작한 게 냉동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부하 지수가 정말 낮고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연예인분들도 아침에 블루베리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드시고 나서 올리브오일에 레몬즙 드시면 정말 든든한 아침 챙겨 드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혈당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것 2가지를 했더니 식후 180까지 튀던 혈당이 135에서 멈췄습니다. 딱 10분 걸렸어요. 2달 동안 테스트해보면서 효과가 가장 좋았던 운동 딱 2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가장 쉬운데 가장 강력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데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뭐 준비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밥 먹고 나서 상 다 정리하고 TV 보면서 10분에서 15분만 제자리 걷기 하면 됩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아니면 다리가 조금 다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발은 그냥 평소에 걷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만 더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보다는 이제 팔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열심히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내리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빨리 혈당이 떨어지냐 하면은 팔과 다리에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 큰 근육들이 움직이는 순간 혈액 안에 있던 포도당이
바로 근육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 착용하고 나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진짜 웬만하면 10분만 걷잖아요. 혈당 그래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저도 너무 신기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식곤증이 오거나 식후에 졸음이 너무 많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 걷기 진짜 딱 10분만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졸린 게 사라집니다. 저는 제자리 걷기는 진짜 모든 당뇨인 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이거는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한테 최고의 방법인데요. 실내 자전거 선수들처럼 빠르게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화가 가능한 속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속도로 10분만 페달을 돌려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요.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아파서 좀 걷기가 어렵다, 아니면 관절이 안 좋아서 조금 걷는 건 부담이 된다, 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이제 TV 보면서 앉아서 다리만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강도도 세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만 해서 다리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말에 영화 한 편 틀어놓고 그냥 타다가 조금 쉬었다가 타다가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타도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서 정말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식후에 자전거 10분을 꾸준히 타신 분들은 아침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식후 혈당이 덜 흔들리면 밤새도록 췌장이 편하게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 제자리 걷기, 실내 자전거, 식사 마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요, 혈당 스파이크 진짜 잡을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요, 준비 운동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10분, 진짜 10분, 이게 전부예요. 제가 진짜 보장드립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인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급증 원인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은 당뇨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거의 국민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뇨 바로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이고요. 30세 이상 10명 중에 4명은 이미 위험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이미 당뇨 환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당뇨가 많이 늘었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서 특별하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하루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지냈을 때는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막 억지로라도 한식을 먹고 밥도 먹고 나물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혼자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아침에는 식빵에 땅콩부터 그냥 발라서 대충 먹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파스타, 햄버거 이렇게 먹고, 중간중간에 당 떨어진다고 믹스커피에 달달한 초코과자 먹고, 이게 다 뭐예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혈당 엄청나게 튀는 그런 조합들이죠.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건 많아졌는데 도통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밖에서 뛰어다니고 놀이터에서 놀고 막 흙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어디든 멀리 나갈 일이 있어도 차, 지하철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 운동해야겠다 하고 시간을 안 내면 하루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움직여도 편하게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세 번째, 우리 한국인은 체질 자체가 원래 약해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크기도 작고 인슐린 만드는 능력도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조금만 쪄도,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혈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가 생기는, 마른 당뇨가 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빵, 면, 떡, 달달한 간식 좋아하고, 또 저녁에 야식까지 시켜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수면 부족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몇 년 정도 이 생활이 쌓이면
췌장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장인분들은 이미 이렇게 몇 년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췌장은 약해져 있는데 달달한 것들,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고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당뇨가 이렇게 많이 생겼냐 하면은 이런 다양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타고난 췌장의 약점 때문에 당뇨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기 전 몸에서 보내는 증상들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어머님께서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특별히 아프신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피곤한가 보다. 뭔가 혈당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도 아빠도 저도 오빠도 누구도 엄마가 당뇨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동네 이웃분이 저희 어머님 얼굴을 보시더니 얼굴이랑 손이 너무 노랗다. 내 남편도 당뇨가 있을 때 이랬는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원에 가셨죠. 그래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진짜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5년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크게 깨달았습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당뇨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게 진짜구나.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합병증까지 생기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모르고 지내셨구나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는 방심하기도 쉽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당뇨는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힌트처럼 나타날까요? 식사 후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하게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머리가 멍한 것 같은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피곤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 힘들어 하고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극심하게 배가 고프거나 손발이 막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목이나 겨드랑이가 까맣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반복되는 지렴이나 방광염, 시야가 흐려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살이 쪘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꼭 병원을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이거든요. 식사 습관이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식사 습관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없고요. 거의 당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합병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당뇨는 약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요. 먹는 방식이 병을 만들고 먹는 방식이 병을 돌려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의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무엇을 먹느냐인데요. 거기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밥, 빵, 면, 케이크, 튀김, 탕후루 이런 것들은 먹자마자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을 하고 폭발시키는 그런 음식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먹는 방식이에요. 먹는 방식이 이 혈당에 또 한 번 불을 붙이게 되죠. 같은 한 그릇을 먹어도요, 5분 만에 완전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냥 똑같은 밥이라도 국에 말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씹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밥이나 반찬, 국을 한 번에 퍼먹는 것보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채소, 단백질이랑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대로 천천히 먹으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덜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늦은 저녁에 야식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게 참 끊기 어려운데요. 자기 전에 먹으면 혈당이 밤새도록 높게 유지되고 췌장도 못 쉬고 다음날 공복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식단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침 공복 혈당이 왜 자꾸 올라가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밤마다 야식,
라면 끓여 먹거나 치킨 먹거나 치킨에 맥주 드시거나 이렇게 늦게 저녁을 드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당뇨는 나 원래 체질이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식사 습관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식사 습관이 체질을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느냐 그걸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도 돼요.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요. 먹는 속도, 순서만 바꿔도 약을 바꾸지 않아도 같은 약을 드시더라도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바쁘거나 힘들거나 강도가 센 업무를 하고 나서 당 떨어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혈당을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냐 했을 때 몸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요? 야, 지금 위험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포도당을 혈액 속에 많이 보내. 그래야 힘을 내서 도망을 치든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침에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기록을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아침에 공복 혈당이나 식사 후에 혈당 그래프를 보면 혈당이 확확 튑니다. 이게 정말 잘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 떨어진다 라고 느끼는 느낌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진짜 혈당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 이 떨어질 때, 당 떨어진다.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이제 빵이나 떡 이런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140에서 180 이상 어떤 분들은 혈당이 200 이상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이제 췌장이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야, 이거 응급이다. 응급이야. 빨리 인슐린 보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혈당이 많았는데 이제 인슐린 때문에 적어지잖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 몸이 당 떨어지는데 당이 너무 부족한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단계 미친 듯이 당기고 막 손발은 떨리고 급기야 식은땀도 나고 기운도 확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혈당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올려놨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그 시점에 혈당이 반동을 받아서 그렇게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되고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면서 췌장이 지치고 결국은 인슐린도 잘 안 듣는 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당뇨 전 단계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식사하고 나서 졸리기도 하고 졸린 것뿐만 아니라 단계 자꾸 당기니까 폭식도 자꾸 하게 되고 단 음식에 중독되고 또 체중도 증가하고 체지방도 증가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명확합니다. 당 떨어진다 이 느낌 받으신다면요. 지금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현미밥 좋다니까 현미밥 많이들 드세요. 그런데 드시고 나서 현미밥은 좋다는데 왜 나는 먹으면 200이 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의지 문제, 내 잘못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와이즈만의 연구소 실험 결과 때문인데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쿠키와 바나나를 먹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의 혈당이 확 치솟고 또 쿠키는 혈당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고 혈당이 180까지 오르는데 바나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건강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내 체질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봤죠. 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장 안에 사는 그런 세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혈당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오르는 사람, 적게 오르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췌장 기능과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한국에는 원래 췌장 크기도 작고 기능도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빨리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거의 못 만드는 사람의 차이도 있어서 이게 식사 후에 혈당 차이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어떤 사람은 금방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세포가 둔해서 혈당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대사 기능이 2에서 3%씩 줄어드는데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30대만 넘어도 혈당이 확 오른다면 이 이유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후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혈당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음식이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5분 만에 먹는 사람, 그리고 20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혈당이 더 많이 오를까요? 5분 만에 먹는 사람은 20분 동안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혈당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소 먼저 먹는 사람, 밥부터 먼저 먹는 사람, 누가 혈당이 더 많이 오를까요? 똑같은 떡국을 먹더라도 한 사람은 140, 160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한 사람은 200 이상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짜장면을 먹기 전에 계란을 2개 먹은 사람, 공복에 바로 먹은 사람, 이것도 혈당 차이가 30%에서 40% 이상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밥을 씹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국에 말아서 후루룩 넘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로 빠르게 먹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빨리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먹는 방식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혈당 지수 하나만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혈당 지수는요, 그저 수치예요. 평균값을 낸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혈당을 측정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다더라, 누구는 안 좋다더라, 이 말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먹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정확한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시거나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요즘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혈당을 측정을 해보시면 나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확실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미밥이 좋다? 고구마가 혈당 안 올린다? 오트밀이 건강식이다? 그거는 누군가에게 좋은 거지 나에게 좋은지는 혈당 그래프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장내 미생물도 다르고 췌장 상태도 다르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뇨 23년 차인 엄마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당뇨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가 벌써 23년, 24년이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TV에서 당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당뇨니까 밥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저희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밥은 거의 안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요. 새벽 4시에 농사일 나가시면서도 운동하라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혈당 관리는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직접 실험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매일매일, 매번, 매 식사마다 조절하고 참아내는 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느라, 합병증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랑 놀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장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힘든 문제들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23년 차인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당뇨에 좋은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 몸을 통해서 실제로 혈당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과 다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힘을 얻고 싶다면 당뇨딸 채널로 한번 와주세요. 저랑 함께 다시 건강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